누구 편이었을까요? 다빈치 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술과 인문학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개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좀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빈치 같은 경우는 뭐 미술사학자 분들이 소개하는 다빈치와 아니면 전시 해설가들이 좀 더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뭐 속된 말로 양념을 좀 쳐서 이렇게 재밌게 구성하는 분도 물론 계시죠. 그런 분들의 또 좋은 역할도 있고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다빈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혹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다빈치에 관한 지식이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저 학자는 저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아마 저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다르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또 간혹 죄송합니다. 표현이. 함께 오신 분이 또 계시겠죠.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은 또 관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정의, 제가 갖고 있는 정의를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의는 인간을 바꾸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잘 바뀌지 않죠.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한번 이렇게 어느 순간에 고착되면 잘 변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사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살면서 처음 드셔보신 음식 혹시 있으신가요? 사는 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 아니면 올해 들어서 난 이 음식 처음 먹어봤다. 아니면 이 음료를 처음 먹어봤다. 그렇죠. 살면서 그런 음식 그런 경험이 잘 없죠.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다 보면 20살이나 언저리 좀 지나서 보면 그 카페 같은 데도 가보시면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메뉴가 한 50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고민하는 건 딱 하나죠. 핫이냐 아이스냐. 그것도 고민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겨울에도 차가운 거 드시니까. 그만큼 잘 사람의 그 메뉴에 대한 테이스트 자체가 안 바뀌는 거죠. 특히 음식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어떤 나라의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해요. 즉 내 몸에 낯선 음식을 넣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뭐 과장돼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화에 친숙해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식이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가 그들에게 낯설지 않다 더 이상 이렇게 또 하나 볼 수 있는 반증인데요. 즉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수십만 끼 중에 한 끼도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왜 아마 남자아이들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된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동대문 엽떡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뜻이죠. 네, 그런 거 남자들이 잘 안 먹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럴 일이 아니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날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뭐 우연찮게 그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 내 몸에 맞는 거야. 혹은 그날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막 하도 여행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너무 괜찮은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뭐 예술 이렇게만 봐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뭐 음식 인문학이든 여행 인문학이든 앞에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여러분께 소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학문적 재미뿐만 아니라 특히나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의 인재들한테 참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에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좀 뒤처질 수밖에 없거나 혹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매번 팔랑귀처럼 계속 바뀔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절히 어느 정도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은 그 사고의 유연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되게 똑똑해지는 줄 알지만 책을 많이 읽을수록 멍청해진다는 말도 많죠. 옛날 가르침에 보면 자기의 담을 쌓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아예 안 읽거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고, 더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 권은 정말 한 권이겠어요? 그만큼 편협하게 읽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빈치라는 아주 예전의 인물을 현대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쓴 책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책을 띄우면 사진도 찍고, 네. 구경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부랴부랴 또 찍으시고, 찍었다는 기억만 있고, 네. 제가 내일 꼭 출판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권 더 팔렸나? 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쓴 이유도 약간 이런 맥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먼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15세기에 태어나서 16세기에 죽은, 뭐 오르치면 500년이 지난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자료는 비교하자면 클림트보다 수만 배 많아요. 구스타브 클림트 다들 좋아하시죠? 그 키스 같은 작품 때문에. 근데 클림트에 관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쓴 건 딱 한 줄입니다. 그분은 19세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이제 스튜디오에 월세 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스튜디오에 겨울에 춥다고 주인 아줌마한테 너무 춥다고 난방 좀 해달라고 투덜거리는 편지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증언 같은 것이죠. 주변에서. 근데 이 다빈치는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기록을 남긴 사람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은 복합다단하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다빈치만 갖고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12번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그런 작가인데요. 오늘 여러분께는 다빈치란 이름만 알고 모나리자 알고 야, 걔 천재라며 요 정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다빈치란 인물의 어떤 삶을 딱 한 곡의 음악으로 한번 압축시켜 봤습니다. 그 곡이 바로 첫 곡인데요. 이 곡을 연주하실 분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클래식 기타리스트 황민웅 씨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주 요약해서 제가 줄였는데요. 클래식 기타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학교 출신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것보다 여러분 각인될 수 있는 것은 아이유와 작업했던 그런 기타리스트다. 그래서 황민웅 쌤을 모시고 첫 번째 곡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그랑발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막 이렇게 안정적이고 모차르트 음악 같이 차분하면서 예쁘고 화려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뭔가 이 그라운 발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실까봐 한글로 썼지만 그랜드 왈츠 같은 거죠. 춤곡이죠. 약간 춤처럼 이렇게 템포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면 그냥 외우세요. 이게 이게 템포구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갔다기보다 혹은 베이토벤 같이 막 격정적으로 몰아쳤다기보다는 어쩜 되게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리듬이 느껴진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제 음악을 제대로 듣지 않았나 싶고 바로 그런 인생을 다빈치가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빈치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시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구세주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되겠는데 한 6천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나리자가 경매에 나오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경매 기준으로는 이 작품이 제일 비싼 그림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6천억 그러면 되게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또 안 비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돈의 가장 큰 규모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죠.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제일 큰 규모고 일상에서 쓰는 거는 자동차 정도면 6천만 원 정도가 제일 가용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돈이잖아요. 더 되시나요? 다들 있는 사람들이구나. 친하게 지냅시다. 근데 6천억이면 사실 여러분 단군이 나라 세운 지가 4,340 몇 년이죠. 4,500년이 안 돼요. 단군이 나라 세운 지. 그 단군이 나라 세울 때부터 매년 1억을 모아도 이 그림 못 사요.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이 그림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람 삶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싼 그림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그 사람 인생에는 3번의 결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한 7번쯤 돼요, 사실. 근데 제가 3번으로 만드느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분인데 혹시 브루넬레스키 아시나요? 네, 어떤 분이죠? 혹시 아세요? 서양 미술사에서 나오는 화가. 네, 그렇죠. 네. 끝인가요? 한 2줄 더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성당의 도움. 어느 성당인? 피렌체의 두오모. 네,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던 거기죠.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40대 이상들만. 바로 이 이름은 사실 좀 어색하거나 잘 귀에 안 익을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도움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 도움이 있죠? 이 부분을 만드신 분인데 도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도움이 없는 형태로 교회가 유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맞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이제 피렌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그 뒤편 있죠? 정면 말고 뒤편에 가면 청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청동문 중에 이제 한쪽을 이제 쉽게 말하면 공모 사업을 한 거죠. 누가 제일 잘한 사람한테 이걸 만들 권리를 주겠다 했는데 그 경쟁에서 브루넬레스키가 2등을 해요. 약간 그래서 1등을 도와서 이 문을 같이 완성해라 라고 했는데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냥 이 정도도 괜찮고 2등도 아니고 1등에 약간 반쯤 계단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도와가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브루넬레스키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좀 부족했으니까 조금 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스타일을 배우러 가야겠다 라고 했으면 그때가 국제 고딕 양식, 그러니까 노틀담 성당 있죠, 파리에. 거기가 되게 유명하던 때였어요. 그럼 파리로 유학을 가서 이게 새로운 양식이니까 이걸 내가 접목해서 유행을 일으켜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이 브루넬레스키가. 뭔 선택을 하냐면 로마에 가서 이 판테온을 연구해요. 그때는 로마가 좀 잊혀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역사에서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르네상스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르네상스 초기였는데 새로운 시대가 막 밀려드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로마의 어떤 유적을 간다? 이건 사실 당시 사람들한테는 뜨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야, 쟤 떨어지더니 약간 정신이 혼미한가 보다. 그냥 도망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제자인 브라만테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고대 로마 유적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다닌 거죠. 수레를 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피렌체에서 왔다는데 애 좀 약간 정신 좀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여기 이제 판테온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판테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도움이죠. 물론 중간에 뚫려 있으니까 그 빛 들어오는 거 막 이제 보러 가고 비 올 때는 역시 비가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다 되어 있죠. 거기도. 그래서 저거를 분석했어요. 혼자. 왜 분석했겠어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에 그 도움을 만들고자. 근데 그 결과물은 있는데 중세 한 1000년을 거치면서 그 기술이 끊어져 버린 거죠. 전하는 바가 건축술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결과물은 있으나. 그래서 이것을 독학으로 깨우칩니다. 아,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깨우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피렌체로. 그래서 다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가요. 근데 모형을 만들어 갔거든요. 모형을 만들어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모형 보고 아, 그래,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뭐 100억. 이렇게 안 주죠. 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설계도를 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필리포,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가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혹자는 그게 아니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주류에서는 인정하는 에피소드인데 달걀 있죠. 달걀을 가져가서 탁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깨지겠죠. 세웠어. 그랬더니 뜨아해 하니까 일단 누구라도 방법을 알면 다 따라하기 마련이다. 즉 이때는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니까 내가 이 방법 알려주면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기술을. 내 머리에 있겠다. 그랬더니 또 더 놀라운 것은 공무원이 그 말 믿고 돈을 쏴줘요. 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았겠어요. 야, 제가 하는 거 맞아? 험담하고 모험했겠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저걸 수백 년 동안 못 만들었으니까 그 도움을. 근데 정말 어메이징하게 놀랍게도 실제로 그걸 완성해냅니다. 그 도움을. 지금 우리가 보신 그 도움을 완성하고 죽어버려요. 지금도 저 도움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게 깨지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브루넬레스키였어요. 그래서 여기 브루넬레스키 가보시면 근데 피렌체 성당 옆에 보면 이제 오른쪽 분이 브루넬레스키거든요. 조각상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분은 그 밑에 이게 한 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이제 겹쳐서 그 성당을 완성했는데 이 두 분은 조금 다른 데를 보고 있죠. 이분은 여기를 보고 있고 이분은 위를 보고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가 만든 데까지를 보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데까지. 그래서 혹시 여기 피렌체 가시면 이거 보고 사람들한테 야, 너 눈이 왜 다 다른 데 보는 줄 아냐? 여기 서서 이거 봐봐. 거기까지가 걔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아는 거 많아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브루넬스키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보셨던 분이 만들었고 이분은 요 위까지 보고 있죠.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로 보이는 거죠. 제가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사진을 다 보여준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최근에 가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 저 성당을 완성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해.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다빈치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면 진작 하지 왜 이제 하시지? 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말했으면 이제 위험하죠. 근데 다빈치는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을까? 사실은 생각이 다른 데는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왜 그럼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거나 듣거나 읽은 것 중에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긴 길에서 누적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추출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지나간 삶의 궤적을 좀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 때문에 생각을 잘 못 바꾼다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되게 똑똑했을 텐데 신영복 선생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남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조금 크겠죠.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얘를 낳았다는 뜻이죠. 당시에 흔하게 있었습니다. 흔하게 있었고 교황도 있었죠.
그런데 항상 이 중산층들이 문제예요. 교황이나 뭐 아래 신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도덕의 지배를 받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도 역시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공증인이니까요. 뭐 요즘 치면 뭐랄까 서류를 이렇게 공증하는 그쪽 관련된 일을 했던 부모 곁에 태어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인문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거칠게 비유하면 인문계 못 가고 실업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라틴어 못 배우고 주산학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좀 바뀌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생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한자와 좀 다르게 영어에서는 natural child라고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아이든 자연의 아이든 아마도 제 짐작컨대 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나왔으니까 대체로는 어떤 집보다는 집 밖에서 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뜻에서 아마 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내추럴 차일드라는 이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다빈치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키웁니다. 먼저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이제 훨씬 어린 여자랑 바로 결혼을 해요. 딴 여자랑. 그리고 다빈치의 엄마도 5년 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그 5년 동안은 엄마가 키웠어요. 엄마와 의붓 아버지 아래서 크고 5년 후에 친부와 계모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사실 마음이 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할아버지하고 삼촌이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가 들판에 많이 뛰어놀았겠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어릴 적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한 거죠. 사실은 산이 좋아 이 얘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나는 산이 좋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7살 소년이 저는 엄마 인간은 싫고 산이 좋아요 이러면 좀 걱정스럽죠. 왠지 좀 부자연스럽고 이제 그런 아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아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좀 이제 프로이트가 했던 얘기 중에는 아버지라는 권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서 자연에 대한 관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이언스죠. 사이언스의 라틴어 어원은 시엔치아라 그래서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지식을 아버지 삼았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그것을 그리는데 이제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림을 배우지 않았으나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도제시아를 그렸지만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굉장히 그림 실력이 탁월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 실력은 뭐 채색 실력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대생 능력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는 서양 미술사 최초의 풍경화를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풍경화라는 것은 어떤 배경이었죠. 근데 풍경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빈치에 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채색 풍경화로서 이제 최초의 기록을 낸 사람은 조르지오네라고 이제 베네치아 화가인데요. 어쨌든 훨씬 앞서서 다빈치가 이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빈치는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다들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계 자기 아버지가 공증이니까 공증에 이제 서기로 들어갔는데 죽을 때까지 다빈치는 숫자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 되게 더하기 잘 못해. 그래서 그 다빈치 노트를 보면 굉장히 뭐 자기가 쓴 그 돈들 막 항목을 열심히 써요. 그리고 더하기 했는데 안 맞아. 한 번 더 검사하는데 또 안 맞아. 막 그런 게 다 적혀 있어요. 베토벤도 잘 못했어요. 숫자에 약했는데 어쨌든 다빈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도제에서 적응하기 어렵겠죠. 숫자를 다루는 직업은 부적절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피렌체에서 활동하는 공증인이다 보니 친구가 좀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치면 뭐 회계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야 이거 좀 봐줘 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베로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로키오라는 이 화가의 공방에 들어간 건데 이 공방이 이탈리아어로 보테가예요. 자매님도 보테가 아시죠? 형들은 모르는 자매님들 많은 게 있어요. 그 보테가가 바로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스튜디오입니다. 공방이란 뜻이에요. 베네타 공방이란 뜻이죠. 김씨네 공방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베로키오의 보테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제로 들어간 거죠. 견습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소개받아 들어갔는데 다빈치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좋겠어요? 일단 숫자 안 다루고 자기가 잘 그리는 그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같은 인간들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청춘의 시기를 잘 건너가냐 못 가냐의 결정적 시점이죠.
나 같은 인간,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나랑 조금 비슷한 인간들, 즉 뭐 여러 가지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밀리거나 그렇지만 이걸 좋아하거나 이런 자기랑 좀 비슷한데 조금 질 좋은 인간들을 얼만큼 많이 만나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 행운이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4살 연상의 보티첼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티첼리는 본명이 아니고요. 보첼리는 첼리가 둥글다는 뜻이거든요. 첼리. 보티는 보트, 배, 술 하도 먹어 배가 나온 둥근 배라는 뜻입니다. 그 보티첼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제 도제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빈치는 노년의 자화상은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그 전통에 따르면 대부분은 도제들이 모델을 많이 썼어요. 돈이 안 드니까 당연히 먹고 자고 하니까. 그래서 베로큐의 조각 작품 중에 다비드라는 게 있는데 저 얼굴이 소년 시절에 다빈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이 소년이 모델일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는 이 부분은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방이라는 것은 이를 따서 납품하는 느낌이에요.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르키오가 이를 많이 따와서 자기가 주된 인물들을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이 자기가 주된 걸 그리고 좀 작은 부분들은 자기 중에 이제 이 어시스턴트들이죠. 1, 2, 3, 4가 있겠죠. 그 중에 사람들한테 맡겨서 완성품을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때는 공방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다빈치를 이제 요 얼굴로 빗대어 보면 요 얼굴도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실제로 다빈치 노트에 요 부분이 이제 습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이제 보통 볼 수 있고 얼굴도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미남이죠. 그래서 다빈치에 관한 책, 당대 책도 첫 번째 줄은 다 비슷해요. 그는 대단한 미남이다로 시작해요. 얼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칭찬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시겠지만 약간 되게 좀 안 싫어했던, 안 맞았던 인물 중에 미켈란젤로가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도 어쨌든 다빈치 외모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예, 그만큼 대단한 미남이었습니다. 부럽죠, 뭐.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도 좀 비슷하죠. 요 곱슬 요런 부분들을 사실 잘 그리기 어려운데 하지만 확실히 다빈치가 그렸다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왼쪽에 있는 강아지 보이시나요? 좌측 하단에 있는 강아지, 요 강아지 종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강아지하고 요 물고기 요 두 개는 확실히 다빈치가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에 다 이제 있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게 요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얼굴들은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을까 이게 추측할 수 있는, 즉 도제 시절에서부터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루넬레스키의 이 도제가 바로 베로키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로키오의 스승이 브루넬레스키였던 것이죠.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여기까지 만들고 돌아가셨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만들고 있을 때 다빈치가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베로키오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런 게 많이 벌겠어요? 당연히 공예품이 돈을 많이 벌겠죠. 사업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베로키오가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로 보자니까 나중에 보니 다빈치와 베로키오와 브루넬레스키는 이런 면에서도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다빈치를 이제 회화적으로만 묶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관찰과 탐구의 결과물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그 자체로 그렸다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보고 그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 당시에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미술관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는 거, 정확히는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였어요. 바꿔 얘기하면 새로운 것이 매력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새로운 것이 매력 있는 시대가 됐지 이전 시대에는 새롭다는 게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시대였는데 다빈치는 자기 눈에 의지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같은 시대, 같은 공방에 있던 화가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이제 수태고지라는 이렇게 성모 마리아에게 아이를 수태했다는 걸 알리는 그 장면이고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 뒤집어 얘기하면 화가들이 주문을 가장 많이 받은 그림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다빈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 날개 부분이, 그렇죠? 날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우리가 만화에서 보고 익숙한 크기죠. 어깨 끝에 사실은 여기 위에 어딘가 걸려있는 이 날개죠. 마치 비둘기 날개를 그냥 이식한 듯한 느낌이죠. 근데 다빈치는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천사의 날개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 들지만 실제적으로 다빈치가 새를 관찰하고 해보면 몸체와 날개 크기의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그렸습니다. 원래 여기 보이시나요? 이만큼? 원래 더 작게 그렸어요. 이 날개 어깨 쪽지에 비해서 날개가 이렇게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지탱이 못하니까. 이 관찰은. 근데 후대 화가가 아무래도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아 해서 더 칠한 거예요. 이만큼. 원래는 더 작았습니다. 요 폭에 비해서 요 폭에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가 있었으면 어깨뼈에서 이렇게 축지에서 뻗어 나갔을 테니까 그에 맞춰서 크기를 그린 게 다빈치예요. 그런데 이전의 화가들은 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티첼리는 의심 없이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고 다빈치는 이렇게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그림 좀, 야, 그 화가 그림 잘 그려. 이렇게 할 때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주름이었어, 주름. 주름을 얼만큼 실감나게 그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어딘가 되게 잘 그렸죠, 사실. 그죠? 보티첼리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잘 풀렸던 화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빈치는 석고상에 천을 대고 물을 뿌린 다음에 관찰해서 그렸어요. 요게 피렌체 애들이, 이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고, 요게 더 그리기 어려운 건 뭐겠습니까? 주름보다 더 그리기 어려운 거. 펄럭임이에요. 펄럭임. 그래서 베네치아로 가거나 라파엘로 그림 보시면 천사가 앉아있지 않아. 공중에 떠 있어. 바람을 가르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 방향 때문에 천이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되죠. 그게 더 그리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건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게 좀 팔리니까 기술 경쟁이 붙겠죠, 어디나. 그래서 야, 니네는 천사 도착했어? 우리는 도착하기 직전이야. 이러면서 펄럭임을 그립니다. 그게 라파엘가 탁월했고, 피렌체보다 사실 베네치아 화가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그 부분에. 색채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펄럭임. 그래서 이제 라파엘로 그림 보시면서, 야, 잘 그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라파엘은 참 이 천의 펄럭임이 좋아. 이러면, 굉장히 이제 수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빈치에게 그림은 뭐였냐?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이라는 것은 창조 행위였습니다. 화가들한테 그림의 정의가 다 달라요. 빈센트 반 고흐한테는 그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화가들마다 그림이다. 피카소한테는 관능이죠. 그냥 감각이고, 세잔한테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화가들마다. 그러면 다빈치에게 그림이라는 게 뭐였을까? 이걸 이해하시는 게 다빈치를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이 인체 비례도, 황금 비율로 자주 얘기되는 요 피보나치 요 수치는 나중에 그래프로 얹은 거고, 원래 여기 인체 비례도이죠. 이 인체 비례도 대표되는 것인데요. 다빈치에게 그림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성모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림이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화가가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의 결과물을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를 화가로 생각하시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사이언스죠. 사이언스의 라틴어는 시엔치아라고 씁니다. 시엔치아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부성에 대한 그 권위, 그것을 다빈치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네, 어려서 라틴어를 못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까 인체 비례도 이런 거 그리려고 하니까 라틴어를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는 어려서부터 배웠어야 되는 거죠. 동사 변화 막 많으니까. 근데 나이 드시면 사실 프랑스어 이런 거 배우기 어렵잖아요. 한 동사가 막 128가지 변형이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라틴어 동사 변화 막 외운 노트도 있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공부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지식에 대한 그 강함이 있었던 거죠, 갈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고, 그런 다빈치라는 사람은 과학자인데 그 과학의 결과물을 그림으로 남겼던 사람이어서 화가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빈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빈치에게 그림은 과학이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기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래 난 이걸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이 곧게 뻗은 도로가 아니어도 좀 굽은 길이어도 달려갈 마음도 있고 달려갈 에너지도 생기죠. 그 활기찬 에너지가 사실 이때 다빈치의 심정.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죠. 약간 뭐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울 삼아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다빈치와 동시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부오나로티라는 화가입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한 2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빈치가 좀 더 먼저 태어났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는 등장하자마자 슈퍼스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활동은 거의 겹친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텐데요. 일단 이 두 분을 비교하자면 출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는 중산층의 이게 사생아로 태어났죠. 좀 삐그덕거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전해 오는 이게 기록에 따르면 좀 약간 좀 좋은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왕족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좀 좋은 집안 출신이고 아버지도 이제 집안 공무원이라고 뭐 군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집안의 이제 장남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디치 가문에서 메디치의 자녀들과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고 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좀 좋은 집안의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신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니까요. 출신에 따라서 좀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차이가 컸던 시대여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외모와 성격인데 사실은 뭐 외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 시대 때 이 외모라는 것이 성격 형성에도 좀 영향을 끼친 바가 좀 큽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다빈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통 볼 수 있는데요. 대단히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생긴지 알아요. 내가 잘생겼다는 걸 알죠. 알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단적인 예로 돈을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90만 원을 꾸미는 데 쓸 정도였어요. 뭐 향수 쓰고 뭐 머릿결 가꾸고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책에 쓴 에피소드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금발의 곱슬머리를 굉장히 미남의 기준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아까 도제 시절에 그렸던 그림도 다 금발에 다 그렇게 그렸죠. 곱슬머리로. 저도 곱슬인데 금발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나중에 질문하라 그러면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파마하셨냐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빈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템포 반 늦게 웃으시네요. 뒤에 중저음은 누구시지? 그래서 다빈치가 그 에피소드 그게 있어요. 보통의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같이 이런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아웃도어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에 이 다빈치는 핑크빛 튜닉을 입고 다녔어요. 튜닉 여자분들 원피스 있죠. 그 원피스가 튜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입고 금발머리 휘날리면서 지나가니 뭐 그쵸? 길을 갈랐겠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긴 이 다빈치가 그림을 선택한 이유도 그와 같았습니다. 조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막 먼지 나고 막 옷 예쁜 거 못 입잖아요.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우아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린다 이렇게 했던 거고 성격도 그래서 다빈치는 성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잘생긴데 농담도 잘하고 심지어 농담 노트도 써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리가 그러면 탁 꺼내가지고 막 웃긴 얘기 막 약간 야한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악기 연주도 잘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항상 그 사람이 있는 테이블에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왁자지껄 하겠죠. 심지어는 과학기술에도 밝았으니까 마술도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켈란젤로에 관한 책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콘비니라고 자기 제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정말 속된 말로 미켈란젤로 빠예요. 당연하죠. 자기 스승이니까. 근데 막 엄청난 업적을 막 쓰고도 그 딱 한 부분은 그렇게 해놨어. 하지만 우리 쌤 못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외모가 좀 못하다고. 근데 본인도 미켈란젤로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모두를 다 무시하고. 그런데도 자기도 그래 나 못생겼지.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격에도 영향을 좀 끼친 면이 있다. 그래서 다빈치는 항상 사람이 주변에 많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미켈란젤로는 어떤 면에서 항상 혼자 다니는 또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소 외골수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슈퍼스타가 되면서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에서 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대 피렌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피렌체의 유력 가문이었던 메디치가의 관계를 보면 뭐 다빈치한테는 어떤 일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양자처럼 아주 질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작품도 직접 볼 수 있게 할 정도로 미켈란젤로와는 가까웠고 이 메디치 가문에서 나중에 교황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빈치는 거의 저기가 없었지만 미켈란젤로하고는 또 상당히 돈독한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메디치의 권력과의 관계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는 당연히 종교 시대였으니까 이제 종교를 믿었겠죠. 근데 약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종교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종교, 즉 가톨릭을 믿냐 믿지 않냐, 그죠? 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라틴어로 크레덴테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는 뜻이죠. 크레덴테. 그럼 믿는 자 아니면 뭐예요? 종교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아테오라고 했습니다. 부정접두사 A를 붙여서 신을 믿지 않는 아테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당연히 크레덴테였겠죠. 근데 다빈치는 어느 쪽이었냐? 처음에는 당연히 아테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당 안에서는 신을 믿으나 성당 밖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자, 이 자들을 가리켜서 라이코라고 불렀습니다. 요 라이코라고 부른 이 사람들이 영어에서는 라이크라고 해서 이교도라고도 번역되는데 그 뜻보다는 여기서는 성당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신을 믿으나 성당 밖에서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근대 지식인의 원형 같은 거죠. 신앙으로서 종교는 받아들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까 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돔도 하나님한테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브루넬레스키한테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처음에는 아테오였으나 좀 지나서 분류하니 라이코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브롤리나는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잃은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를 했던 분이고 미켈란젤로는 사브롤리나 빠였어요. 광신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어떤 여러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도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깊었다라면 다빈치는 미켈란젤로 눈에는 좀 제대로 안 믿는 자로 보였겠죠. 그런 여러 가지로 사실 둘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왼쪽은 생제롬이라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믿음을 닮았던 분인데 오른쪽은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 이름을 아주 크게 날렸던 다비드상이죠.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다빈치는 그 사막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아무리 성자여도 그렇게 오래 고생했으면 저작거리에 있는 이 노인의 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시장의 노인을 모델로 삼아서 성저름을 저렇게 그렸어요. 하지만 당시 종교 시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불경한 것이죠. 그래서 다소 이렇게 현실에 더 집중하냐. 당연히 과학자니까 관찰과 결과 이 관점에 봤을 땐 저게 맞죠. 다빈치 관점에서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다소 이상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골리앗과 다윗은 작잖아요. 근데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술관의 차이점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도 왼쪽은 밀라노 시절에 그렸던 그 부인이죠. 그 루도비코 1세의 내연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을 그리는 게 참 아름다운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은 여러분 아시는 그 피에타인데 로마의 피에타라고 하는 바티칸 성당이 있죠. 저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피에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 성모가 이제 받아든 아주 슬픈 장면인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아니 예수가 청년인데 그 엄마는 너무 더 50대에 가까운 나이여야지 너무 앳되지 않니? 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여자가 약간 성에 눈뜨고 성을 즐기다 보면 늙으나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젊음을 유지한다. 성모는 그러니까 이제 동정녀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앳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도 세속의 현실의 여자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데 집중했던 다빈치와 그 이상적인 면을 표현하는 미켈란젤로, 이렇게 좀 관점도 다르고, 무엇보다 그림 자체도 왼쪽에 암굴의 성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루브르 가시면 다 모나리자에 집중하시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런던에도 있고 루브르도 있는데, 어떠면 모나리자가 여러 스캔들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많은 학자들은 이 작품을 꼽을 정도로 참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인데, 문제는 다빈치의 작품이 좀 어둡고 어딘가 모르게 좀 으스스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림도 다소 그런 면들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의 차이도 있는데, 무엇보다 다빈치에게 좀 집중해서 하나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성모상인데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하고 이제 아기 예수죠. 근데 여기 두 가지 특징을, 첫 번째는 다빈치는 이 헤일로를 잘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잘 안 그렸는데, 이 작품은 이제 주문 제작이다 보니 이제 주문자가 원하니까 이제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성모의, 물론 성모가 이제 이때는 이제 아직 아기 예수니까 애되게 그리는 게 또 맞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성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 입의 표정은 무슨 뜻이에요? 웃고 있는 것이죠. 웃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종교화에서 하나님이 웃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웃거나 예수가 웃거나 성모가 웃는 그림은 없습니다. 뭐 패러디 할 때 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종교화에서 성자, 성부, 성모는 안 웃어요. 왜? 웃음은 인간의 것입니다. 신은 분노하죠. 신은 웃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웃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때 성모를 웃고 있는가? 특히 보통의 성모자상에서는 아기 예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보다 앞서 자기 자식이 죽는데 웃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엄숙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왜 다빈치는 이렇게 웃게 했을까? 다빈치가 웃게 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아직 소근육이라고 하죠. 뭘 잘 못 찝는 거예요, 아기여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귀여워하면서 웃고 있는 성모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성모가 웃고 있다 하면 다 다빈치 이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게 다빈치의 관점이죠. 저들도 성모와 예수라는 관점보다 한 단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좀 불경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냥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엄마가 되게 귀여워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그렸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소재를 그리더라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미켈란젤로가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둘이 사이가 이제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서로 예술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일거리를 두고 다툴 정도는 아니에요. 왜?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는 비교가 안 돼요. 미켈란젤로가 압도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르네상스의 3대 천재라고 하는 이 세 명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레오나르도라고 제가 책에 썼지만 보통은 천재라고 불러요? 그래요. 천재라고 하지만 이름은 다빈치 이렇게 보통 부르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뭐라고 부릅니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산치오는 라파엘로. 이상하죠? 둘은 이름으로 부르고 다빈치만 성으로 불러요. 그 세 명만 놓고 보면 다빈치가 이상하죠. 근데 이 미술사 전체로 확장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술사 전체, 역사 전체로 봤을 때 에두아르 마네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마네. 클로드 모네지만 모네. 파블로 피카소지만 피카소. 다 성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것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죠. 이 두 명은 왜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그만큼 인기 있고 사랑받았다는 뜻입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얘기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냥 외우세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투는 정도는 안 돼요. 이 미켈란젤로는 뭐 워낙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다빈치와 좀 다른데,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A4 2장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이걸 10년 이상 미완성, 이것도 최종 미완성작이라고 봅니다. 어디가 미완성인지 모르시죠? 그죠?
맨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이것만 보니까. 미완성인데 어디가 미완성인지 혹시 아세요? 뒷배경? 제 책을 사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완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작은 그림인데 10년 동안 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죽었어요. 반면에 이 바티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티나 그 성당의 천장 벽화 이걸 혼자 1년 동안 완성했어요.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나중에 천지창조를 따로따로 다 완성을 해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작업 방식도 어떤 건가 하면 이게 그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요만큼 페인트를 칠하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르고 나면 수정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할 양을 요만큼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걸 한 번에 다 그림을 완성해야 돼요. 색감을 넣어서. 그걸 미켈란젤로가 혼자 1년 좀 반 안 돼서 완성한 거죠. 심지어는 그런 작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얘는 조각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그만 거 하나 해봤다는데 그냥 안 해봤다고 셈 쳐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평면 벽도 어려운데 위를 보고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은 대단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죠. 근데 물론 둘이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도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죠. 근데 둘은 진짜 안 맞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같이 이 사람들이 율리우스 2세 때문에 로마에 있은 적이 있어요. 바티칸에 있은 적이 있어요. 로마에. 근데 우연히 광장에 있다가 이제 둘이 마주친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다빈치한테 단테의 어떤 구절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마침 미켈란젤로 지나간 거예요. 광장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기 오는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봐라. 이 뜻인데 다빈치는 꼬인 게 없는 인간이에요. 인생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약간 되고 다 되니 괜찮아. 인기도 많고. 근데 미켈란젤로 좀 다른 게 저 사람이 나의 학식을 테스트하려나 보다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되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여요. 네가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알면 직접 얘기하지 왜 나한테 떠넘기냐 이런 식으로. 다빈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라틴어 잘 못해서 못 배운 사람인데 쟤는 잘 배웠으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라는 뜻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오해 같은 등등이 해서 이제 이렇게 둘이 사이가 더 어긋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 둘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다빈치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 산 사람에 가깝다면 미켈란젤로는 좀 지나간 시절에 멈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관 자체가. 작품은 좀 다른데 세계관이 좀 그런 면이 있고 실제로 제가 다빈치를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다 보니까 다빈치는 약간 20세기에 사는 뉴욕 소호에 사는 좀 그런 좀 남자들 있죠. 그런 남자의 느낌이 강해요. 실제로 채식주의도 하고 막 그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도 입지도 않았어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면들로 봤을 때 굉장히 현대적 인물이 다빈치고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사고는 좀 과거적이지 않았나. 근데 이 둘이 맞붙은 적이 있어요. 딱 한 작품으로. 그게 사실은 이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뒤편에 시청사가 있죠. 그 시청사에 있는 그 500인의 방이라고 올라가면 있는데 여기에 양쪽 벽을 다빈치한테 먼저 나중에 미켈란젤로한테 각각 피렌체 시에서 의뢰를 했어요. 한쪽 벽면을 다 벽화로 채워달라. 이때가 이제 공화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피렌체가 이겼던 승리의 전투를 이제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빈치는 앙게아리 전투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다빈치 노트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루벤스라는 화가가 모작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즉 실제 작품은 없는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한 장면을 잘 그려낸 전투씬 같은 장면이죠. 반면에 그 맞은편 벽에 그렸던 것은 미켈란젤로가 카시나 전투라는 걸 그렸는데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목욕을 하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분주한 작품을 만든 거죠. 이 미켈란젤로 특유의 근육질의 어떤 장면들이 다 여기 영화 300 아시나요? 40대 이상들만 아는 그런 어떤 느낌의 작품인데 요거를 먼저 카툰이라는 걸 그립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해요. 실물 사이즈 스케치. 대형 스케치를 둘이 완성해서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자매님들 아시죠?
화장품도 있는 요 성당 나와서 오른쪽 꺾어지면 본점이에요. 요 성당에서 공개했습니다. 그 카툰을. 이게 유럽 당시 세계 최고, 그때 유럽이 세계였으니까 유럽인들한테 세계 최고의 재미를 준 것이죠. 그 밑그림은. 근데 그 밑그림도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근데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 그 카툰은 그 밀라노 가시면 암브로시오나 그 시아나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라졌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나중에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그 르네상스 화가 열전을 썼던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화가이자 저술가인데 그 사람이 이 작업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청사 기록을 찾아보니 다빈치 이 카툰을 완성하고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불러서 로마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아예 그리지도 못했어요, 벽화를. 근데 다빈치한테는 그 이후에 돈이 지급된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벽에 분명히 다빈치가 그렸을 것이다, 어느 부분은. 근데 그것을 바사리가 다시 그리면서 과연 다빈치의 작품을 밀고 그렸을까? 아니면 그걸 살려뒀을까? 살려두고 그렸으면 이 어딘가에 흔적이 있다는 건데, 놀랍게도 바사리의 기록에 따르면 애매모호한 시적 표현인데 그렇게 믿고 싶은 후대인의 마음이겠죠, 물론. 다빈치 이 그림 밑에는 옛 거장의 숨결이 숨쉰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글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가끔 이탈리아에서 그런 논쟁이 나겠죠. 야, 이거 뜯어보자. 다빈치 거 발견해보자. 그런 말이 있겠죠. 반면에 야, 그거 뜯었는데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그 미스테리는 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느 날 뉴스에 이 장면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뭔가 발견된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는, 오늘 여기가 괴테와 관련되니까, 괴테는 과연 미켈란젤로 편이었을까요? 다빈치 편이었을까요? 누구 편이었을까요? 이게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편이었을까요? 다빈치 편이었을 것이다. 한번 찍어보세요. 현장에 오신 분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 편이었을 것이다. 그냥 찍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이마르에 있다가 이제 그 이탈리아 기행을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 괴테가 이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와 다빈치를 두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동행인과 그걸 기록해뒀어요. 자, 과연 누구 편이었을까? 괴테를 좀 아시는 분은 바로 답이 나오죠. 아, 이렇게 하면 더 얘기 못하겠구나. 누굴까요? 자, 다빈치였을 것이다. 네, 미켈란젤로였다. 아, 저 쌤 한 분 계시네요. 정답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가 이제 괴테고요. 이렇게 결국 다빈치가 더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이런 문장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서로의 장점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의 울룩불룩한 이런 거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바로 다비드상이죠. 이걸 다빈치가 따라서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역사에서 보면 한 번에 알아채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되게 대단한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을 한 번에 알아채요. 이게 이제 문학책 보면 연애 관련할 때 첫눈에 반한다 이런 거 있죠.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누구죠? 폭풍의 언덕 같은, 그래요.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히스클리프한테 캐터린이 보자마자 반하잖아요. 5번 만에 반했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문학 그 어디에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베르테르도 샤를로트한테 보자마자, 정확히 얘기하면 보기도 전에 반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약간 귀가 얇아서. 근데 보자마자 반해요. 근데 세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자마자 반할 일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보자마자 반한 거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근데 재능을 보면 이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나 다 어느 정점에 올랐던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단번에 상대의 재능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의 재능도 바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관련해서 얘기 중에 이제 묵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이 한자 아시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50대 이상 되면. 이게 뭐 무자는 쉽죠. 예, 숫자, 인자, 어자는 어조사어고, 이게 어렵죠. 그죠? 이게 뭡니까?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거울을 삼지 말고 사람으로서 거울을 삼으라 이 뜻입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하자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 이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관계론적인 얘기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이라고 합니다. 따로 떼어놔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각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에 대한 집중이 강하다면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 혼자 생각해봐야 아무 생각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 비춰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즉 상대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비춰보니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나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이었다. 혹은 또 야 나는 되게 여유 있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냥 게을렀던 거야. 등등 고정된 나라는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어인의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서로 비춰보면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곡은 사실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 현대음악가인데 아르보 페르트, 이게 종교음악을 많이 작곡하시는 분인데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이라는 작품인데요. 거울 속 거울이라는 곡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곡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 곡은 좀 철학적이면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으시면 잘 잊혀지지 않는 곡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서 이 기타와 첼로로 연주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이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기타리스트와 첼리스트를 이제 기다려봐. 치면 안 돼. 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너무 아름답죠. 주무신 분들은 아마 푹 주무셨을 거고. 네. 유튜브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들으시면 사실 이 느낌이 안 나겠죠. 그죠? 많이 거의 한 10% 정도만 전달될 것 같고요. 아마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곡인데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뭐 피아노도 있고 여러 악기로 변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식 기타와 첼로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들립니다. 거울 속 거울이었고요. 세 번째 인물은 프랑스와 일세입니다. 사실 뭐 프랑스와 일세는 이 사람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은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 그림이 뭐겠습니까? 바로 모나리자겠죠. 모나리자를 보러 가셨을 때 여기 이쪽에 모나리자가 있고 왼쪽 편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프랑스와 일세인데 이 프랑스와 일세를 다르게 부르면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가는데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심지어 이 그림 보시면 이분이 프랑스와 일세고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의 죽음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프랑스와 1세라는 이 왕이 이 프랑스의 임금이 이 다빈치를 몽페르의 아버지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했는데 왜 그러면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 인생의 중요한 세 번째 인물로 제가 여러 명을 제치고 선택했냐면 다빈치는 사실 노년이 되었을 때 좀 갈 곳 없는 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빈치를 빼고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는 뭐 이탈리아 내에서도 굉장히 뭐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다빈치는 좀 실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작품을 냈어요. 여기서 말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보통은 주문자가 원하는 걸 그려야 돼요. 다빈치는 자기가 원하는 걸 좀 했던 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그 궁정의 부인이 아까 보셨던 갈레라니 그 그림 보고 나도 그거 좀 그려달라고 하니까 요즘 제가 이 라틴어 공부하고 수학 문제 푸느라고 제가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요. 막 이래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이어서 좀 찾는 사람이 좀 적었던 것이죠. 그런 다빈치를 최후의 만찬을 보고 이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임금이 되어서 그때는 장군 시절이었는데 임금이 되어서 모셔갔어요. 왜 모셔갔냐? 여기가 그냥 왕이 개인적으로 나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나 그냥 모셔가서 그냥 나랑 친하게 지낼래 이런 차원이었으면 역사에 기록이 안 됐겠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셔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프랑스에서 문화적으로는 좀 뒤처져 있었겠죠. 이탈리아에 비해서. 근데 그것을 한숨에 아주 피렌체와 르네상스의 상징적 인물, 그러니까 세속에서 인기는 다른 사람이 더 높았겠지만 다빈치는 항상 그런 거 있죠. 야, 쟤 뭐한데? 항상 그런 애들이 있죠. 신경 쓰이는 애. 이번에 그런 거, 와, 역시 걔는 남달라. 이런 애들 있죠. 상업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항상 그 분야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어떤 뭐 혁명가라고 할까요? 변혁가, 뭐 창조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빈치를 모셔가는 것은 결국 피렌체와 르네상스의 상징적 자산을 모셔오는 기분이었던 거죠. 군사 강국인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바로 문화 강국 프랑스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나중에 인상주의나 이때 이제 꼽히는 프랑스의 아름다움의 어떤 정점이 있죠. 모네 뭐 이런 화가들. 그저 시작점을 따지자면 어쩌면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모셔간 바로 그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컬렉션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프랑스와 1세, 즉 노년의 다빈치의 가치를 잘 몰랐더라면 후기의 작품들은 좀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모셔오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으로 자기 제자들한테 제자에게 작품을 넘겼거든요. 그걸 프랑스 왕실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다 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루브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빈치 작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면 다빈치는 왜 프랑스로 갔냐? 사실은 좀 선택 여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죽고 싶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그런데 내 나라가 아닌 떠난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빈치의 쓸모인데 다빈치를 화가나 과학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를 한 명의 지식인, 현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개인적으로 자기 사조와 이 다빈치가 있었던 그
거기 성을 이렇게 직통거리도 만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제 왕이 애착을 가졌던, 그러니까 사실은 다빈치한테 물으면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 시대에 가장 박식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경험한, 실제로 오늘은 강의에서 좀 빠졌지만 해부학의 권위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왕으로서는 이 분을 모셔가는 게 프랑스가 군사력도 되고 다 되니까 문화적으로 좀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에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정점에 있는 작품이 이 모나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점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고전주의의 시작을 다시 이제 재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가 있었는데 이게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좀 끊어졌습니다.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그걸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간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때 사실은 뭐 흔히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어왔다 하는데 이어갈 수 처음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료가 거의 없었고, 자료가 있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해야지 접근해야 되잖아요. 고대 그리스어를 해야 그리스 문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초기에 7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7명 정도만 고대 그리스어에 접근,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세를 거치면서 그것은 이교도 문화였기 때문에 좀 박해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이 이제 모나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루브르 컬렉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프랑스에 다빈치의 묘지가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 있는데요. 요 성당에 가시면 여기 다빈치 상도 있고 한데, 근데 왜 나 몰랐지 싶지만 유해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파묘가 된 셈인데, 이게 이제 유언에 따라서 여기 생플로레탄 교회 성당에 묻혔어요. 근데 혁명 기간에 여기가 불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여기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의 묘가 있잖아요. 저게 어디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이제 유해 없는 묘지를 이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리스 문화가, 로마가 그리스를 식민지 삼으면서 로마의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가 전 지중해로 뻗어나갔듯이 다빈치가 프랑스에 오게 돼서, 프랑스와 1세에 의해서 프랑스에 오게 되면서 다빈치의 가치가 계속 재조명되고 현대에 이르지 않나. 항상 역사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다빈치는 또 좀 다르게 기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그림이 가장 비싼 이유는 이 그림 자체의 어떤 미학적 가치보다는 바로 르네상스라는 그 시대가 중요한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모든 시대는 그 시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죠. 바꿔 얘기하면 그 이상을 성취한 인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럽사를 쭉 살펴보시면 항상 유럽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시대는 르네상스예요. 중세 후반 르네상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통은 보는데, 그래서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신기술의 르네상스, 이런 어떤 비유적으로 쓸 만큼 중요한 시대인데, 바로 그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빈치예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르네상스 미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시대 전체를 상징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가치가 투영된 작품으로서 이 구세주란 작품이 이제 그렇게 고가에 거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다빈치라는 사람은 이 괴테마을 지관서가의 이제 키워드가 여기 보시면 자신관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극복이 이곳의 테마인데요. 다빈치가 굉장히 단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마무리도 못해, 성격도 좀 그래,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이 사람이 단점을 극복한 비결이 무엇일까? 이 사람 많은 단점 있고 마이너였고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류보다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방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그러니까 당대 태양이라고 불렸던 자가 교황과 황제죠. 이 둘을 다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인간은 출생해서 단점 없는 인간이란 건 없죠. 그런데 단점을 없애는 삶이 있겠죠. 나 이걸 못하니까 이걸 해야겠어. 이걸 못하니까 이걸 배워야겠어. 이런 단점 없는 삶과, 어차피 그건 안 돼. 내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 딱히 장점도 없고 단점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고민할 게 아닌데, 네, 그죠? 사실 대단한 장점이라는 게 잘 없죠. 세속으로 사는 우리는 그냥 비슷비슷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게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장점을 극대화하는, 왠지 그게 답처럼 보이니까. 근데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과연 그렇게 조언을 하거나 이끄는가? 국영수 뭐 있잖아요. 뭐 못하면 야 과외 붙이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어요. 뭐 못하는 걸 좀 부모된 마음은 못하는 게 없으면 좋겠죠. 어떻게 한국 문화는 좀 안 튀어야 되니까 눈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역사 속 인물들을 쭉 공부해 보니 역사에 이름이 남은 대부분의 경우,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연애라는 걸 할 때, 갑자기 연애 얘기하면 시간이 그런데,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상대를 볼 때 뭐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해서 대차 대조표를 마음에서 만들죠. 얘는 이건 좋은데 이건 좀 부족해. 뭐 이렇게. 그런데 결국 대부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결혼은 좀 다르겠지만 선택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면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남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또 다른 선택 기준이 명료하게 있으니까 어나더 기준이랑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압도적인 장점 하나, 즉 매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압도적인 장점 하나는 소소한 단점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다빈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나의 장점, 과학에 대한 관심, 지치지 않는 호기심, 그 호기심을 노력으로 만들어내려는,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게 그 사람의 장점이었습니다. 수학도 못해, 뭐도 못해, 뭐도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못하는 걸 남들처럼 잘해서 남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압도적으로 잘해야겠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찍은 게 아닌가. 그게 결국 다빈치와 라파엘로의 또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물론 라파엘로는 다빈치를 이어받은 예술적 후계자는 라파엘로예요. 자기의 제자, 원래 그렇잖아요. 큰 산에 호랑이는 두 마리가 못 산다고. 다빈치 제자들은 좀 조수의 개념이 강했고, 오히려 이제 다빈치 친구였던 브라만테의 제자였던 라파엘로가 다빈치의 화풍을 이어받아서 유럽 미술의 어떤 르네상스 미술의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이렇게 미술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면이 바로 다빈치가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색채를 더 강하게 했던 것인데, 제가 다빈치의 그림을 참 많이 보면서 많은 작품들이 좋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발을, 이걸 뭐 모델을 구해서 그리진 않았겠죠. 어느 날 자기 이제 이 왼발을 내려다 보다가 그 왼발에서도 뭡니까? 이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본 거죠. 비율을 따져 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왜 발가락의 비율은 어떠할까? 이렇게 매사 뭐가 궁금한 사람인 거죠. 호기심 많은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호기심에 대한 답은 답에서 안 끝나죠. 이 답은 새로운 호기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어쩌면 자기 다빈치 이름이 남은 이유고,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쓸모를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쓸모는 나의 이런 것이다 라고 정했던 것이고, 놀랍게도 이 자기다움이라는 이 말이 좀 어색한 표현이죠. 한국어와 한자가 적혀 있는데, 한국어에서 아름답다의 이 아름답다의 어원에 대한 어근은 여러 설이 있는데, 뭐 아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최순우 같은 또 학자도 계시고, 근데 그러니까 중세 한국어죠. 고려 시절에 이 아름의 어원 중에 그 아름은 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고려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빈치의 이 사람의 삶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유도 어쩌면 비교해서 얘보다 이걸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이걸 얼만큼 잘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렇게
봄이 오는 시즌에 이제 이렇게 여기 괴테마을에서 첫 번째 했었는데요. 6월 말쯤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 번째는 울산대공원에서 진행하니까 거기까지 오셔도 말리진 않겠으나 좀 머니까 그때도 유튜브로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계라는 주제로 또 다른 예술가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 다빈치라는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과 어느 점에서 교집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